프랑스인들을 대거 레지상스 활동에 뛰어들게 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일으킨 인물은 1942년 빼땡에 이어서 비시 프랑스의 2인자로 올라선 피에르 라발이었습니다. 라발은 빼땡보다 더한 정도로 나치 독일에 협력하려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가장 악명 높은 말이 나는 독일의 승리를 원한다. 이 전쟁에서. 이런 말을 남겼던 인물인데요. 네? 예, 당시 나치 독일군을 위해 가동되는 독일 공장에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라발은 프랑스인들을 보내기 위해서 한 가지 수를 썼습니다. 뭐지?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포로 군인들을 위해 교대제에 지원해서 당신의 직업에 종사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독일 취업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라발은 프랑스인들이 자발적으로 독일에 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냈는데 아까 교대제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3대 1로 교대하는 건데요. 사실 당시 독일에는 약 180만 명의 프랑스 포로들이 잡혀 있었는데 프랑스인 3명을 노동자로 보내면 포로 수용소에 있는 프랑스 군인 1명을 석방시키는 조건으로 나치 독일과 협상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마치 나치 독일에 일하러 가면 거기서 좋은 조건으로 일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낸 그런 와. 정책이 되겠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대요. 12시간 이상씩 일하고 허름한 기숙사에서 쪽잠을 자야 했고 지프로 만든 매트리스 위에서 잤대요. 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급도 제대로 안 나왔대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게 부지기수였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고 합니다. 아예 강제성을 띤 법을 발표합니다. 와, 저 라발 18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남성 그리고 여성 가운데는 만 21세부터 35세까지의 모든 독신 여성을 강제 징발할 수 있는 일명 의무 노동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와, 진짜 매국노네 진짜로. 예, 그쵸. 예, 강제로 의무 노동제를 수행해야 했던 수많은 프랑스 청년들이 고국을 떠나서 나치 독일의 군수 공장으로 향해야 했고요. 만일 여기에 불복한다, 나 일하러 가기 싫다 하면은 3년에서 5년 징역, 혹은 최대 10만 프랑 벌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이 됩니다. 아까 의무 노동제 얘기했는데요. 내가 독일 공장으로 끌려가느니 산속으로 들어가 싸우겠다. 그래서 이 무장 투쟁을 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산악지대나 숲처럼 사람이 거의 없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역시 프랑스야. 저게 다 일반 군인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레지상스 전투원들이죠. 정규군이 아니라. 이들은 폭발물을 직접 제조하기도 했고 독일군 시설에 화염병이나 수류탄을 던져서 나치 독일군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지스탕스 활동에 더욱 불이 붙게 된, 더욱 불을 붙인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또 있어요. 예, 이번엔 좀 더 큰 사건인데요.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비시 프랑스 체제 역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형이 뒤통수 맞지 누가 봐도 뒤통수. 땅을 더 뺏는 거 아니야? 더. 예,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북부 지역만 점령했던 나치 독일이 남쪽으로 비시 프랑스까지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프랑스 전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 점령 지역, 비점령 지역 구분이 없어져요. 와.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은 이제 히틀러의 차지가 돼버린 것이죠. 와. 2만 5천 명에서 4만 명 사이까지도 늘었고 다음 해 6월에는 거의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레지스탕스 활동에 불이 활활 붙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해외에서도 프랑스 국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레지스탕스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이가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샤를 드골이 되겠습니다. 오. 샤를 드골은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기 전에 국방부 차관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빼땡이 휴전협정을 독일에 제안하자 샤를 드골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바로 다음 날 영국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프랑스인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을 촉구했죠. 이를 계기로 샤를 드골은 사형 선고를 받고 프랑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주로 영국에서 저항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그중 샤를 드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해외 레지스탕스 조직인 자유 프랑스, 프랑스 리브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 거였습니다. 바로 이 기가 드골이 만든 자유 프랑스 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유 프랑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골은 됴케르크 철수 작전. 그때 영국에 온 프랑스군 그리고 민간인들로 구성한 자유 프랑스 군대를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자유 프랑스 해군, 자유 프랑스 공군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체계적으로 싸울 수 있는 해외 레지스탕스 군대를 만든 인물이 바로 드골이 되겠습니다. 샤를 드골은 연합국과 함께 해외에서 나치 독일군에 대항해 전투를 치러야만 프랑스 해방의 그날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골은 자유 프랑스를 통해 연합국인 영국과 미국과도 긴밀한 외교를 하려 했지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 이 사진은 나치 독일을 저지한 뒤에 연합국의 할 일을 논의하는 자리 카사블랑카 회담에 참석한 샤를 드골의 모습입니다. 샤를 드골 양 옆에 앉은 인물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겠나요? 처칠. 네, 오른쪽은 처칠, 왼쪽은 미국 대통령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 루즈벨트야. 이렇게 연합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프랑스도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그렇게 멋지다. 드골은 레지스탕스 활동이 연합국과 공조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 정부와 또 영국의 비밀 첩보기관과의 그 공조를 통해서 프랑스 레지스탕스 세력에게 무기, 인력, 자금 이런 거를 보내고요. 또 그 대신에 그들에게 또 나치 독일군의 군사 정보를 전달받고 그 정보를 또 영국군과 공유하면서 프랑스 내의 레지스탕스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살 시도도 있었어요. 아. 샤를 드골의 일생에 있어서 총 30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43년에 한 번, 그리고 45년에 한 번 이렇게 암살 시도가 있었고 와. 물론 그것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위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샤를 드골은 자신을 일부러 더 드러냈어요. 국민들이 항상 쳐다보고 있으니까. 1941년에 군사학교를 만들고 전문적인 레지스탕스 대원들을 배출해냈어요. 예, 굉장히 늠름한 모습이죠. 예. 이들은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군인이 되기 전에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거치던 생도들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교로 진급을 합니다. 샤를 드골은 장교들에게 해방 훈장을 수여하면서 프랑스를 위해 싸울 것을 독려했고요. 이렇게 선발된 장교들은 이들의 한 4분의 1은 프랑스로, 그리고 4분의 3은 나머지 이제 아프리카,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로 가서 총을 들고 자유 프랑스 군이 멤버가 돼가지고 나치 독일과 싸우는 그런 레지스탕스 활동을 펼칩니다. 그 훈장을 받은 장교들은 드골의 밀사로 활동했는데 그들 가운데 약 60%는 임무 수행 중에 총살당하거나 사고 등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활동은 한 인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샤를 드골이 프랑스로 보낸 밀사 가운데 장 물랭이라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한인물 하시네요. 예, 장 물랭은 당시 프랑스에서 최연소 도지사까지 했던 인물이고요. 그런데 현직 도지사일 때 독일군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독일군이 이제 부당한 명령을 하는데 거기에 불복을 해서 잠시 투옥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C 정부에 의해서 도지사직에서 해임됩니다. 그 뒤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드골을 만나고요. 근데 드골은 이 장물랭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다시 프랑스로 보내서 자신의 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드골은 그러면 물랭한테 어떤 임무를 맡긴 거예요? 예, 장물랭은 150만 프랑의 자금을 가지고 낙하산을 활용해서 프랑스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샤를 드골의 메시지를 레지스탕스 세력들에게 들려주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아. 사실 당시 레지스탕스 세력은 나치 독일이 점령한 북부 지역과 비시 프랑스 체제의 남부 지역이 각각 나뉘었고 그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 등 신념에 따라 여러 조직으로 갈라져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 역시도 더 강력하게 저항하려면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물랭은 이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 단일한 통합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이름이 바로 레지스탕스 전국 회의입니다. 단합이 진짜 중요하니까. 이후 레지스탕스는 본격적으로 나치 독일 장군을 암살하는 등 총을 들고 싸우는 무장 활동을 했고요. 저항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탕스 활동은 갈수록 확대. 아. 사실 당시 나치 독일군의 전세는 크게 흔들렸죠. 아. 전쟁의 역사를 보자면은 나치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히틀러가 일방적으로 깨고 네. 소련을 이제 1941년 6월에 침공합니다. 그런데 1943년 2월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전황이 바뀌어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는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군과 연합군의 공세에 나치 독일은 안팎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프랑스 내부에서도 레지스탕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프랑스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독일과 프랑스인 협력자들은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레지스탕스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훨씬 더 높입니다. 이때 이제 레지스탕스를 잡는 게 주 목적인 조직도 만들어지고 이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밀리스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뭐야? 프랑스 사람들인 거예요, 밀리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밀리스는 프랑스인들로 이루어진 민병대 조직입니다. 아니, 그럼 나치 앞잡이 아니에요? 뭐 그런 셈이죠. 딱 맞는 표현입니다. 밀리스는 레지스탕스 정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끔찍한 고문까지 가했고요. 심지어 레지스탕스에 대한 직결 처형, 암살 이런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머. 어이가 없네. 남보라 박사님, 네. 이게 나치도 아니고 프랑스인들로 구성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도 있고 지형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레지스탕스를 잡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악질적인 거죠. 같은 민족이 민족을. 그렇죠. 네. 밀리스가 많을 때는 3만 5천 명이 됐어요. 이야. 이 3만 5천 명이 곳곳에 들어가서 잡아내니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독일 경찰이나 뭐 게슈타포보다 이 밀리스를 더 두려워했어요. 더 무섭다.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모두 약 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어. 그중에 약 4천 명은 나치 독일군에 의해 총살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한 장 남아 있는데요. 예, 이 사진이 이 몽발레리엥이라고 하는 프랑스 최대의 처형장입니다. 그게 몰래 찍은 거 같네 진짜. 예, 오직 이 한 장만 남아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이때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을 끝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44년 6월 6일 대규모 연합군이 투입된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되겠습니다. 노르망디는 이렇게 프랑스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는 작전이었지만 성공한다면 프랑스 해방의 시발점이 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었죠. 연합군은 독일군의 진군을 지연시키고 연합군의 전력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세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합군이. 레지스탕스. 맞습니다. 독일군의 수송 열차가 지나다니는 철로에 폭약을 설치했고요. 그런 다음에 폭약을 터뜨려서 철로를 무너뜨렸죠. 뭐 군수물자나 식량 그렇죠. 배급이 안 되겠네요. 예, 탈선해서 발이 묶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망가진 철로를 고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네. 없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노르망디 작전 전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합군으로서는 훨씬 유리하게
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뒤에 연합군은 프랑스 지역을 이제 빠르게 탈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던 나치 독일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1944년 8월 19일부터는 국내 레지스탕스 부대하고 파리 시민들이 합심해가지고 파리에 있는 독일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도 모래를 나르면서 진지를 쌓는데 도움을 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파리에서 나치 독일군을 몰아내는데 온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좀 희망이 보였나 보다. 이게 역습했을 때 레지스탕스나 시민군이 적국에게 한 방 먹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이때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뭐야? 와, 전쟁이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독일군이 못 도망치겠다 하는 거야. 대포 쏴버리니까. 레지스탕스 멋있다. 진짜 이제야 혁명의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1944년 8월 25일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때 파리의 해방을 맨 처음 알린 인물이 바로 국내외로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결집한 샤를 드골이었습니다. Paris, Paris outragé, Paris brisé, Paris martyrisé, mais Paris libéré. Les armées de la France, avec l'appui et le concours de la France tout entière, c'est-à-dire de la France qui se bat, c'est-à-dire de la seule France, de la vraie France, de la France éternelle. 그리고 그가 이끈 레지스탕스 활동 덕분에 프랑스는 당당히 전후에 승전국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는. 샤를 드골 같은 경우는 프랑스인들이 이제 존경하는 인물을 꼽을 때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10대 인물이구나. 네. 파리의 개선문 일대의 거리가 또 샤를 드골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면은 샤를 드골 공항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공항에 붙여진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새로 들어선 프랑스 공화국 정부가 프랑스에서 히틀러의 흔적을 지우고 대독 협력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애들도 다 나오고. 머리 민다. 바리깡. 뭐야, 여자야? 네. 그래서 저 나치 사람들이랑 사귀었던. 낙인도 찍어야 되는데. 예, 독일에 협력했던 프랑스인들 가운데 9만 8천 명은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약 9천 명은 거리나 숲속에서 처형되었고요. 몰래 데리고 가 충성하네. 우리도 줬어야 돼. 진짜 철저하게 처단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까 빼땡과 라발의 운명이 제일 궁금했잖아요. 네, 맞아요, 라발. 맞아요. 빼땡이야말로 뭐 가장 그 대독 협력의 최고 책임자죠. 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네. 네,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워낙 고령, 이미 거의 90에 가까운. 예, 나이. 그렇죠. 고령임을 감안해서 종신형으로 감형됩니다. 아, 그리고 라발이 가장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라발. 예, 라발은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음독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네. 프랑스는 위세척까지 시켜가며 와. 라발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살려낸 다음에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그대로 총살령을 진행했죠. 근데 저게 맞지 사실. 이게 맞. 그래서 이러한 협력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해방 후에 자유와 저항의 상징 프랑스를 건설해 나가는 밑바탕이 됐습니다.